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겐 중에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겐, 약자로 S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 S겐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한 겐이 됩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 리얼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리얼 데이터 중에서 일부는 라벨이 되어 있고 또 대다수의 나머지들은 라벨이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라벨들이 K개의 클래스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겐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라벨드 데이터와 언라벨드 데이터 외에도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페이크 데이터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미 슈퍼바이즈드 겐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약자로 SSL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으로 여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중간에 있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은 여기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지도학습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여기 보면 라벨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가 이렇게 오브젝트와 라벨 페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의 라벨도 이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학습을 해서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데이터의 라벨을 예측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비지도 학습이죠. 그러니까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언라벨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닝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만 존재하죠. 라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지금 라벨은 없지만 그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패턴들은 저희가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 데이터들 안에서의 이 숨겨진 패턴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패턴들을 갖는 그런 오브젝트들끼리 저희가 묶어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것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뭔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가 적당량의 라벨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양의 언라벨드 데이터가 있을 때 주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점들처럼 만약에 데이터가 10만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여기에 라벨을 열심히 붙여서 1000개 정도의 라벨을 붙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 라벨에 있는 1000개의 데이터도 사용하고, 그리고 비록 라벨은 없지만 이 나머지 99,000개겠죠? 그 데이터도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이 언라벨드 데이터가 이 라벨드 데이터와 같은 도메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같은 도메인에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 라벨드 데이터가 10가지 종류의 동물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언라벨드 데이터는 비록 라벨은 없지만 이것은 여기에 있는 10가지 클래스에 있는 동물들의 사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되겠죠.
동물들이 아닌 꽃이나 이런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한다면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 라벨드 데이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언라벨드 데이터의 라벨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라벨이 없는 데이터가 10만 개가 이렇게 회색 점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라벨이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점 있죠?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점 있잖아요. 이것은 라벨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도 저희가 빨간색에 속했는지 파란색에 속했는지 그 라벨을 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먼저는 여기 있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잠깐 잊고 전체적으로 이 10만 개 데이터에 대해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거가 되고, 그리고 이 밑에가 또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이 위에 있는 클래스는 이 안에 빨간색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여긴 것처럼 빨간색에 라벨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파란색 점들이 많이 칠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저희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할 수가 있잖아요. 라벨을 파란색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저희는 라벨이 없는 나머지 데이터에도 기존에 있는 라벨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라벨을 더 확장해서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은 실제로는 두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점, 또 하나는 빨간색 점으로 된 클래스가 있는데, 저희가 그 클래스를 정확히 알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여기 4개 점만 그 색깔을 정확히 알고 있고, 나머지 회색은 아직 저희가 그 라벨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소량의 라벨이 있는 데이터와 나머지 대다수의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쓰기에 딱 좋은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 라벨이 붙어 있지 않는 회색 점들이 있죠. 이 회색 점들이 파란색에 속했는지 빨간색에 속했는지 그 라벨을 이제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할 수 있도록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하고 싶은데,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직선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직선을 찾는 것을 저희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 왼쪽의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라벨이 있는 것만 추려내면은 여기는 이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라벨이 나와 있는 4개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패러를 한 두 라인 있죠. 그 라인을 가지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눌 텐데, 최대한 그 간격을 넓혀서 그 사이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간격을 최대한 넓혀서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것과 이것을 딱 겹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 데이터들 사이에 최대한 넓은 간격으로 이 가운데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공간의 정확히 절반을 나누는 이 직선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직선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원래 그림에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그림에다 그리게 되면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라벨이 있는 데이터들만 사용해서 찾은 디시전 바운더리고,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을 제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언라벨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라벨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약간의 발전된 형태가 트랜스덕티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 데이터들을 구분을 하는데, 이번엔 언라벨드 데이터까지 같이 이용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전보다는 좀 더 얇은 이런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의 패러한 라인을 가지고 이걸 최대한 넓혀서 이 두 데이터 셋들을 나눌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가운데를 지나는 이 직선을 저희가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찾은 이 녹색 직선은 언라벨드 데이터를 사용한 트랜스덕티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찾은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에서 보면은 파란색 직선과 녹색 직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선이 더 디시전 바운더리로서 적합한가요? 그래서 여기 이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디시전 바운더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은 파란색 점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디시전 바운더리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이 빨간색 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 점은 어느 클래스에 속해야 되나요? 이쪽이 더 가깝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서포트 벡터 머신보다는 트랜스덕티브 서포트 벡터 머신이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 세미 슈퍼바이즈드 겐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얼 데이터가 라벨이 있는 리얼 데이터와 라벨이 없는 리얼 데이터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 리얼 데이터들은 최종적으로는 K개의 클래스를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페이크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기존의 겐하고는 달라요. 여기에서 사용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는 이걸 라벨드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파이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리얼 데이터를 K개 클래스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K가지 종류를 분류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여기 가짜 데이터도 다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클래스가 K 플러스 1개가 됩니다. 리얼 데이터에 속해 있는 K개 클래스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가짜 데이터를 포함한 총 K 플러스 1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그런 클래시파이어가 바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부분은 기존의 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레턴 벡터가 들어오면은 그 레턴 벡터 G를 가지고 이 제너레이터가 GG라는 이런 페이크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이 리얼 데이터죠. 리얼 데이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벨이 없는 이 리얼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는 라벨이 있는, 비록 양은 적지만 이렇게 라벨이 Y가 붙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될 데이터가 여기 페이크 데이터가 있고, 라벨이 있는 리얼 데이터가 있고, 라벨이 없는 그런 리얼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인풋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 넣어주면은, 이번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전처럼 아웃풋 나드가 하나가 있어서 이 값이 1에 가까우면 리얼이 되고 0에 가까우면 페이크이 되고, 이런 분류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웃풋으로 여기 K개의 라벨을 나타내는 것과 이 가짜인 것을 나타내는 총 K 플러스 1개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페이크 데이터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이 페이크 데이터는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인풋으로 라벨드 데이터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라벨드 데이터의 라벨이 두 번째 클래스였다면은 이번에는 여기 있는 값을 갖는다라고 예측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세 번째는 unlabeled 데이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unlabeled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이게 라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fake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라벨이 있는 것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세 가지의 다른 종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그 아웃풋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라벨드 데이터와 언라벨드 데이터만으로 해서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데 왜 굳이 여기 페이크 데이터까지 추가를 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어렵게 학습할 것 같은데 왜 이 방법을 취할까요? 이 페이크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장점이 있을까요? 한번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리얼 데이터가 클래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개에 관련된 그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양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개하고 고양이 두 개의 클래스에 맞춰서 지금 데이터를 볼 텐데 대부분의 데이터는 지금 라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 중에 하나는 맞지만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라벨이 있는 데이터는 소량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결국은 여기 적은 양의 라벨드 데이터로 개하고 고양이를 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냐면은 개의 전반적인 피처를 이용하고 고양이의 전반적인 피처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개하고 고양이의 서로 특별히 다른 점들 있죠. 그 차이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의 사진을 보면서 고양이의 사진들을 보면서 차이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할 때 사용하는 그 퓨처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매우 제한적인 퓨처를 사용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많은 양의 언라벨드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언라벨드 데이터는 실제로는 라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진들 안에는 개의 어떤 특징들 또는 고양이 특징들이 그 그림 안에는 많이 스며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라벨드 데이터와 언라벨드 데이터만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 페이크 데이터 있죠? 페이크 데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존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리얼 데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인 건 맞지만 이것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그 차이만 구분해서 분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페이크 데이터까지 들어왔으니까 이게 고양이 그림하고 비슷해도 페이크 데이터면은 내가 고양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페이크 데이터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는 같은 고양이 그림이 와도 이게 진짜 고양이 그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은 고양이 전체의 특징을 다 인식을 해야만이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페이크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개의 특징 자체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학습을 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학습을 잘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단순히 개하고 고양이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의 사진이 어떤 것이고 고양이의 사진이 어떤 것인지 그 특징까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크 데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정교하게 분류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페이크 데이터는 기존의 리얼 데이터와 합쳐져서 이번에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정교하게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미 슈퍼바이즈드 겐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정확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찾는 거예요. 비록 라벨이 있는 데이터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여기 언라벨드 데이터에 페이크 데이터까지 더 추가를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정확히 분별하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기 more data efficient classify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너레이터를 아예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제너레이터도 하이 퀄리티 샘플들을 만들어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세미 슈퍼바이즈 겐의 주요 활용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겐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기존의 레귤러 겐에서는 어떤 거죠? 여기 제너레이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교대로 저희가 학습을 하죠. 트레이닝을 할 때 교대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은 어떻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이 출력이 됐는데 이 값이 1에 가까우면 리얼 데이터가 되고 0에 가까우면 페이크 데이터에 가깝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풋 값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사용된 이 샘플이 리얼 데이터가 될 그 확률을 나타내는 그 값을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겐은 여기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보다는 이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제너레이터를 훈련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가 더 사용하지 않고 이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해내는데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 슈퍼바이즈 겐은 약간 달라지죠. 일단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것의 아웃풋이 이제는 하나의 나드 값이 아니라 멀티 클래스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셋들의 카테고리를 클래시파이하는 그런 클래시파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라벨에 있는 데이터들이죠. 그런데 이 라벨에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언라벨드 리얼 데이터와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페이크 데이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을 더 높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미 슈퍼바이즈 겐의 특징은 학습이 다 끝난 후에는 여기서는 제너레이터보다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더 잘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가이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제너레이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제너레이터는 새로운 페이크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이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새로운 인풋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페이크 데이터들을 하나의 로 언라벨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풋 데이터로 3개의 다른 종류의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 3가지의 다른 종류의 소스의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벨이 있는 리얼 데이터, 두 번째는 라벨이 없는 리얼 데이터, 세 번째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페이크 데이터,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라벨이 있는 리얼 데이터는 실제로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라벨이 붙어있는 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할 때 여기 슈퍼바이즈 클래시피케이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얼 데이터긴 하지만 라벨이 없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데이터들은 단지 리얼이라는 것만 학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것이 페이크라는 것을 학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오브젝트 펑션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세미 슈퍼바이즈드 겐의 오브젝트 펑션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겐 있죠? 이것의 오브젝트 펑션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다시 한번 말하면은 여기 클래스가 k 플러스 1개 클래스로 이 인풋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리얼 데이터에 k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한 가지 더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이 페이크 데이터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k 플러스 1개의 값을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출력이 된다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 공식은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결국은 확률을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클래스에 속했는지 그것에 대한 확률을 아웃풋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확률 값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출력하는 i번째 나드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오브젝트 펑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번 경우에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눠서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 역할로 나눠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펑션이 있고 제너레이터의 로스 펑션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두 개씩으로 된 오브젝트 펑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라디언 어센트 방법을 써서 학습을 하는데 저희는 여기 로스 펑션을 썼기 때문에 그라디언 디센트를 쓰기 위해서 비슷한데 여기 그냥 값만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미니멈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저희는 그라디언 디센트 방법으로 학습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사용되는 로스는 여기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관련된 것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과 관련된 것으로 두 개가 분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관련된 것이 텀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과 관련된 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세 가지 종류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여기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관련된 것들은 라벨이 있는 리얼 데이터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벨이 있는 리얼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여기 라벨이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K의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마지막 여기는 fake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라벨이 만약에 2인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값을 1에 가깝게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여기 있는 값들은 0에 가깝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i가 2인 경우만 이 값이 1에 가까운 값을 출력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 값을 다 0에 가깝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하는 것들은 라벨이 없는 리얼 데이터와 여기 페이크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 클래스에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해주면 되나요? 그래서 여기 이 클래스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무작정 이 값이 1에 가까운 값을 출력하도록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소프트맥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값들은 어쩔 수 없이 다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 언라벨드 데이터는 실제로 어떤 클래스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있는 클래스들을 제가 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만 아니면 되는 거죠. 페이크 데이터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드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가게끔만 하면은 결국은 여기 있는 값들로 몰려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라벨이 없는 리얼 데이터의 경우는 이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페이크 데이터가 될 확률이잖아요. 페이크 데이터가 될 확률을 저희가 0으로 가게끔 0으로 가까이 가게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방식이 이거죠. 그 세 번째로 여기 페이크 데이터는 어떻게 되죠? 여기 페이크 데이터가 여기 클래스가 k 플러스 1이니까 이게 페이크 데이터잖아요. 이 페이크 데이터 클래스로 갈 확률이 1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는 이 세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제너레이터를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건 사용을 안 하죠. 여기서 보면 이것만 사용하고 그리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미니마이즈 시킨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터 로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이것과 동일한 겁니다.
기존에 겐에서 사용되는 제너레이터의 로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정반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는데 여기 앞에만 이게 1-p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값이 1이 되도록 출력을 해야 되는데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마치 0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페이크 데이터가 아닌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출력하도록 제너레이터를 학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제너레이터 로스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퓨처 매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종류의 그 로스 펑션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퓨처 매칭에 관련된 이 로스 펑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기호는 L2 노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벡터고 이것도 벡터인데 두 벡터 사이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나타내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 값이 작아질수록 두 벡터가 유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이 제너레이터가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실제 리얼 데이터 있잖아요. 그 리얼 데이터의 통계량과 비슷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스태티스가 통계량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통계량으로 평균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퓨처 매칭을 사용하는 목적 중 하나는 여기 마드 컬랩스를 막아주려는 겁니다. 이 마드 컬랩스는 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드 컬랩스를 막아줘서 이 트레이닝이 좀 더 스테이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드 컬랩스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드 컬랩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마드 컬랩스는 여기 보면은 타겟 데이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골고루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너레이터에 인풋 노이즈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노이즈가 점점 레이어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것의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타겟과 유사하죠. 이런 경우는 이 제너레이터 학습을 잘한 거잖아요. 근데 밑에 경우를 볼까요? 이 밑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죠. 즉 이 데이터만 계속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마드 컬랩스가 됩니다. 그럼 이 마드 컬랩스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데이터는 실제 리얼 데이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골고루 여기 다른 데이터를 만들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이 데이터 자체는 리얼 데이터를 잘 표현한 거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오히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리얼 데이터에 가깝다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양한 다른 데이터들도 제너레이터가 만들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제가 바꿀 수가 있죠? 이것을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타겟 데이터들의 평균 값을 취하면 어디가 나오죠? 여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위에는 학습이 잘 된 건데 이 학습이 잘 된 것의 아웃풋의 평균 값을 취하면 여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리얼 데이터, 타겟 데이터의 평균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드 컬랩스가 심각하게 일어난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을 취하면은 여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나오는 거죠. 기존의 리얼 데이터의 평균과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평균이 여기 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여기도 이렇게 골고루 생성을 해야만이 그것의 평균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리얼 데이터의 평균과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데이터의 평균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마드 컬랩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퓨처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걔네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G라는 return variable을 통해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G, G가 이렇게 있고 여기 리얼 데이터 X가 이렇게 있죠. 이번에는 라벨하고 언라벨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중간에 하나의 레이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레이어에 만약에 나드의 개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각각 나드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각 나드들은 이 데이터에 대한 퓨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퓨처를 나타내는 이 벡터를 f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데이터가 만약 페이크 데이터면은 그때는 f의 g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적당한 중간에 있는 레이어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서의 이 액티베이션들, 나드의 값들이잖아요. 그 나드의 값들로 표현된 이 퓨처를 나타내는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리얼 데이터들에 대한 이 퓨처를 나타내는 이 벡터의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것처럼 expected value를 계산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fake 데이터로 만들어낸 이 퓨처들의 벡터들의 평균값을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균 값들의 L2 놈이 작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두 벡터가 점점 비슷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리얼 데이터하고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 페이크 데이터하고 이 적당한 위치에 있는 이 퓨처 있잖아요. 각각 퓨처들에서 그래서 평균값들이 유사하다는 말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마드 컬랩스를 줄여주는데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이 퓨처 매칭은 이 마드 컬랩스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된 로스 값입니다. 그래서 이 퓨처 매칭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제너레이터는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낼 때 리얼 데이터하고 그 평균값이 유사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이 마드 컬랩스를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이 오브젝트 펑션이 기존의 걔네 오브젝트 펑션과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배웠고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활용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걔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